그걸 다 지키면은요,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네. 무조건 11만 원 이상입니다. 아무리 작은 타투라도 기본. 네. 네. 이 합법화가 되면 타투이스트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그 영역과 명확하게 의사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을 텐데요. 제거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의료행위입니다. 네. 문신사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신 재우는 영수쌤입니다. 지금 문신 합법화에 대한 법안이 통과 직전에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타투이스트 도희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바쁘신데 저희 채널에 찾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워낙 유명하시고 헐리우드 스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작업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신을 만드는 도희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20년 정도 타투이스트로 활동을 해오고 있고, 지금은 타투이스트들을 모아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타투 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의 지회장으로 일단은 척관문인 법제화를 열심히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에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이제 막 문신 합법화가 정말 목전에 다다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숨 쉴 수 없을 만큼 바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막 개인적인 일들도 많이 겹쳤었어요. 네. 가족들을 데리고 케냐로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또 그 사이에 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돌아오고 아버지 장을 끝내는 날 문신사법이 우선 상정 법안으로 선정이 돼서 법안 상정이 됩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뭐 다른 거를 할 여유도 없고요. 네. 법안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요, 여태까지 저희가 못 와봤던, 네. 와보지 못했던 네. 법안 여러 가지가 나오면 다 병합되는 과정, 이걸 전문적으로 논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소위 심사, 네. 그리고 전체 회의 의결, 그리고 법사위 심사, 네. 그리고 지난주에 본회의 표결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네. 11일 날. 네. 그런데 당시에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네. 저희 법안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상정되어서 표결하기로 했던 37개 법안이 전부 다 그날 안건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면 오늘 선생님이랑 저랑 얘기할 때는 이제 합법화가 된 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네. 지금 예상으로는 이번 주는 조금 어렵고요. 네. 그 다음 주 25일 전후로 네. 다시 한번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본회의 표결만 되면, 대통령 공포만 되면 이제 다 끝나는 건데, 네, 그 단계가 원래는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조금 아쉽게 됐네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2개 남은 거예요. 지금 본회의 표결, 네. 그리고 대통령 공포, 네. 그게 남은 건데,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악용될까 봐 저희가 입 꼭 다물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대통령께서 직접 이 법안 왜 진행 안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시작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실 일은 없네요. 제로라고 알고 있고요. 네. 그만큼 법도 잘 만들었고요. 그래서 네. 본회의 표결만 넘기면 이제 네. 저희가 법제가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요. 네. 그런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날 표결을 하기로 했는데 왜 안 됐지? 왜 안 됐는데 왜 다음에 또 바로 안 하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근데 보면 그래요. 저도 지금 5, 6년을 국회에서 살다시피 하던 기간도 있어요, 정말. 네. 최근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곤 있지만 제가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수박 겉핥기처럼 배우고 있는 거기는 한데요. 그날 되게 재밌었어요. 9월 11일 날 오전 10시까지만 해도 네. 저희가 안건이 올라가 있었고, 네. 이거는 당연히 진행이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뭐 부산, 대구, 광주 온갖 지역에서 타투이스트들이 다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 세레머니를 하기 위해서. 네. 네. 33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올라오던 와중에 10시 반 넘어가면서 네. 그 전날 있었던 좀 정치적 이슈들이 다음 날까지 넘어와서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한 네. 표결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37박 38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국회에서 이제 국회 표결을 못하게끔 연설하는 거죠. 앞에 나가서. 네. 그 합법적인 건데 그거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양당이 협상을 하면서 뭐 3일로 줄이니 뭐하니 하다가 네. 그날 다른 안건들 다 내리고 네. 특검법 연장 법안과 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이 두 가지만. 네. 네. 그리고 저희도 바로 15일 날, 내일이에요. 저희 녹화 일요일 날 하고 있으니까. 네. 15일 날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길래 네. 그러면 15일 날 하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본회의라는 거는 잡힐 때 왜 이 본회의가 잡히는지 그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막 이렇게 또 앞에서 못했다고 껴놓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 다니면서요, 무서운 게 좀 생겼어요. 어떤 다 된 것 같다가 상상할 수 없는 이유로 넘기고 어느 순간 사라지는 그런 거를 제가 끊임없이 5년 동안 봐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됩니다. 확신해요. 네.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 6년 동안 국회에서 경험했던 거는 끊임없는 좌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 불안함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언제 다시 표결이 될 수 있을지, 우리 법안이 언제 다시 본회의에 올라갈지, 네. 행여 이러다가 진짜 다음 달 넘어가고 또 폐기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조금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네. 한국에서 문싱이 불법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아직도 문싱이 불법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작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요. 92년도에 문신은 의료행위다라는 판례가 나올 때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함부로 판례가 못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두가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법원에서 문신은 의료행위야 라는 게 진짜로 문신이 의료행위였어? 라는 깨달음의 과정이 아니고요. 이제 진짜 아무도 못하겠구나. 법원이 법을 사용해서 이 문화를 아무도 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수를 쓴 거예요. 문신과 가장 거리가 멀고 혹은 문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겨서 모두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문화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욕망이 더 커서 만들어낸 판례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만 법원을 욕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에 사회의 인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옛날로 막 가보면 조선시대 때는 가장 큰 도둑이죠. 농경사회에서 가장 큰 도둑, 소도둑. 소도둑한테 소도둑이라고 얼굴에 문신해 놓는 자자형이 형벌이었었고요. 뭐 쭉 넘어오다 보면 한국전쟁 때도 북한군 포로들한테 거제도에서 강제로 문신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전쟁 범죄로 사용했던 일종의 범죄 도구기도 했고요. 그리고 넘어와서는 일본의 야쿠자를 따라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들이 다른 사람에게 세 보이려고 혹은 혐오감을 유발하려고 하던 문화였다 보니 국민들이 싫어했겠죠. 그걸 싫어했을 거고, 법원은 그 사람들의 그 호불호를 법을 재료로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30년, 지금 33년째 오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로 문신이 의료행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문화 지체를 만들어내서 그게 더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왜 아직도 우리가 불법이야 라고 하면, 저희가 이 문신을 하는 저희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증명해야 되는 찰나가 왔어요. 왜 문신이 의료가 아닌지. 그렇죠. 반대인 거를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만든 게 아닌데 저희들은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이게 왜 아닌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문신은 의료가 아닌데 왜 그걸 아니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왜 설득을 해야 되지?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 상황이었고, 그걸 10몇 년 동안 이렇게 싸워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떤 형벌의 의미라든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의 문신의 그 말씀들이요, 저희 채널에 영상 올리면 항상 올라옵니다. 그 댓글들이 의사 아니면 불법, 지금 말씀하신 옛날에 뭐 범죄자들을 한테나 하던 뭐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이런 식의 어떤 댓글들이 항상 달리거든요. 저희가 상당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될 만큼 많이 달리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들을 저희도 항상 느끼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 법이 92년에 그렇게 나온 이후에 타투를 하시는 분들, 타투이스트 선생님들 중에 그 법을 적용을 받아서 단속받거나 처벌받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이랬던 케이스들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께서 인상 깊었던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큰 인상을 줬던 거는 타투 유니온이라는 이 노동조합 형태의 연대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 법제화를 만들어 볼까? 라는 이야기를 처음 꺼낸 지 지금 거의 10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시간을 계속 쓰다가요. 어려워요. 이게 내 인생을 포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 굉장히 어려운 건데 갑자기 2019년도 연말에 속도를 내서 2020년도에 노동조합을 띄우게 된 과정에 네. 속도를 내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네. 그게 뭐였냐면 타투를 하다가 신고를 당하고 혹은 경찰에 단속을 당하고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 그걸 못 견디고 자기 삶을 내려놓는 친구들이 항상 있었어요. 매년 한두 명씩은 뉴스를 보든 뭐 신문에서든 그걸 듣고 있었는데 제 근처에 있던 한 명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으로 왔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동료들한테 나 따라해, 나처럼 하면 안전해, 걱정 없어, 이거 불법이어도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를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저는 제 주변에 네. 안전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전파하는 사람이었고요. 네. 그런데 친한 건 아니었지만 알고 지내던 어떤 작업자가 그렇게 세상을 등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한 1, 2주 정도를 제가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던 누군가가 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나 혼자 안전하면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유가족들한테 또 이게 힘든 얘기가 되니까 제가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이 과정이 정말 부조리하고요. 한국의 공권력도 굉장히 부정하게 사용됐었고요. 그런 것들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2019년도에 급하게 준비를 막 해서 2020년도에 타투 유니온을 설립을 하게 됐었고요. 네. 저한테는 그 사건이 제일 기억에 남는 거고 그 이후에 저희 뭐 유니온 안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는 좀 큰 사건이요. 네. 한 사람이 2달 동안 12개의 타투를 받았어요. 아, 각각 다른 작업자분께. 저보다 나이도 한두 살 많은 남성분이셨는데 네. 작업자들한테 다 돈 내놓으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너희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아, 작업에 문제가 있어. 실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민사소송을 하든 적법한 과정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당장 다 280만 원씩 내놓으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건 제 예상이에요. 예. 인터넷 찾아보면 타투이스트들 신고하면 벌금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다라는 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80만 원을 내놓으라 그러고 300만 원 정가다 이거 얻는 것보다 280이 싸니까요. 얘기를 하다 보면 타투이스트들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90만 원씩 다 합의를 해준 거예요. 90만 원에. 네. 근데 저희 쪽으로 타투 유니온이 생기고 나서는 사실 이 서화신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거의 다 저희 쪽으로 접수가 돼요. 어느 날 봤더니 280만 원과 90만 원이라는 액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한 놈이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뭐 전화도 오래 하고요. 한 2달을 싸운 것 같아요. 이런 법적으로 저희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돈벌이를 하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희가 내역 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합법화된 뒤에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것조차도 선생님께서 조직화해 놓은 그 타투 유니온이라는 게 없었으면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네요. 모르고 지나갔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 각각의 타투이스트 분들이 서로 아시는 게 아니라면.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네. 다 내향인 혹은 내향인 호소자들이에요. 그래서 다 내향적인 사람들이라 서로 교류가 없어요. 저희가 그림 그린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물어요. 타투 유니온 하고 나서 이제 법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되게 만족스럽고 잘했다라고. 근데 저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일 잘한 거는요, 5, 6년 동안은 적어도 저희 주변에 알고 있는 작업자들 선에서는 이런 사건으로 자기 목숨을 내려놓은 동료는 더 이상 없었어요. 저희가 매일 전화 받잖아요. 뭐 어제도 있었어요. 전화를 이렇게 받아보면 우리가 이거 안 만들어 놨으면 이 친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극도의 불안감과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전화해서 몇 분 말하면 그때부터 엉엉 울고들 난리 나요. 정말 목숨 걸고 일을 하시는 중이군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들 들어온 거죠. 이게 그림 그리는 일이고 미대생들이 그림 그리다가 난 그림을 잘 그리니까 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전과자가 되고 징역 2년이 나온다고 하고 당장 경찰이 왔는데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저를 포함해서 편하게 얘기해요. 그림 그리는 샌님들이라고. 저희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디어요. 그걸 당했을 때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네. 아이고. 해외에서 네. 우리나라로 타투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해외에 있는 고객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신을 하는 것, 타투를 하는 것이 불법이다라는 사실을 듣고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재밌는 거는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진짜 경찰이 와서 단속을 할 거고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낼 거라는 이야기까지 하면 그제서야 심각해지는데요. 네. 자기들한테는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불법이래, 그럼 법이 없는 거 정도겠지, 규정이 없는 거 정도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인터넷에는 제가 가끔씩 이제 저희 법제화되고 있는 과정을 요즘은 포스팅할 때 일부러 영어랑 같이 올려주거든요. 아. 다들 너무 궁금해해요. 네. 전 세계에 하나 남아있는 타투 불법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네. 모든 전 세계 타투 씬이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번 묻는 게 지겨워서 제가 영어까지 같이 올리는데 종종 댓글에 그런 거 달려요. 놀스 코리아? 아, 예. 이거- 그 정도로 비상식적인 네. 걸로 인식을 하고 있군요. 근데 이거는 김정은이 문신을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네. 설마 문화강국인 사우스코리아가 예. 문신을 불법화해놨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 이렇게 작업하면서 손님들이랑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다크 투어라 그러잖아요. 아, 예. 어떤 나라의 범죄 현장이었던 아, 곳이나 어두운 곳들, 일부러 그런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전 세계 유일하게 타투가 불법인 나라에 타투를 받으러 오는 것도 일종의 다크 투어라고 손님들이랑 그런 얘기하면서 놀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합법화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오랜 기간 법제화, 합법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어요. 본격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법이 논의가 된 게 어느 정도 됐나요? 이번에 올라가 있는 문신사법 있죠. 네. 문신사법이 문신사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음에 나온 건 2009년이었어요. 그것도 한참 전이네요. 네. 16년이나 됐군요. 맞아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김춘진 의원님이 이번에도 저희가 국회에 같이 갔었는데 장준혁 님이라는 에르나 님이라는 저희 선배님이 계세요. 네, 네. 그 선배님이 협회를 그때 당시에 만들어 가지고 네. 사람들을 모으고 이걸 합법화를 하시려고 해서 그때 그분도 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 당시엔 제가 참여를 안 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나는 안전한데 뭐 이러고 있었던 나쁜 놈이었었고요. 보니까 그 장준혁 선배님도 한 5, 6년 하셨더라고요. 그 이전에요. 네. 그러면서 2015년에 국정감사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나고 더 이상 법이 진행이 안 되면서 네. 그때 이제 동력이 좀 떨어졌던. 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2020년도에 이제 이걸 받게 된 거죠. 2020년도에 저희가 타투 유니온을 만들고 그 이전에 있었던 자료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인터넷을 막 뒤져봤는데 네. 정말 신기하게요. 타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텍스트 자료를 잘 남길 수 있나 싶을 만큼 그 전에 했던 선배님들이 텍스트 자료를 너무 잘 남겨놓으신 거예요. 공유가 돼 있더라고요.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제가 그 기자님이 어디 기자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그 모임에서 같이 문화연대 안에서 네. 활동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 텍스트를 잘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20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고 네. 이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시작하고 나서는 새로운 단체였기 때문에 일단 백지에서 시작됐던 거는 또 맞아요. 네. 앞에 있던 자료를 보고 다시 백지에서 시작을 하는데 2023년도까지 한 3년 동안 법을 계속 좌충우돌 부딪히면서 만들어 본 것 같아요. 네.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이랑도 만들어서 타투이스트법, 예. 타투업법 뭐 이런 네. 것도 만들어 보고 또 송재우 의원님이랑 신체예술업법, 사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타투 관련 법안 중에 가장 진보적 형태의 법안이 당시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2023년도 그 회기 21대 국회가 끝나기 직전에 이번에 죽어도 우리가 통과시킨다라는 목표로 당시에 국회 부의장 김영주 의원님이랑 네. 타투업법을 냈거든요. 네. 타투업법을 발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2023년도에
총 12개 정도의 법안이 국회에 있었어요. 타투와 관련된. 그러니까 저희가 3개 냈고 다른 협회들이 또 몇 개씩 냈고 그래서 12개의 법안이 병합되는 과정을 가졌었는데 네. 정말 혼란스러웠었어요. 법안 자체도 굉장히 혼란하고 혼탁했고요. 네. 그 12개의 법안이 각자의 욕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이 가져야 될 저희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욕망이 있고요. 네. 나쁜 욕망이란 뜻이 아니에요. 네. 다른 협회들은 각자의 욕망들이 막 들어가서 개정을 해야 되느니 제정을 해야 되느니 그 안에 법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의사협회와의 조율을 위해서 네. 의사들은 문신사법과 상관없이 문신 작업을 해도 된다라는 조항까지 그 당시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타투랑 관련된 어떤 단체, 협회, 네. 그 법에 관련된 단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협회 그러면 셀 수가 없고요. 셀 네.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요. 대한민국은 협회와 민간 자격증의 나라예요. 그래서 네. 다만 이제 서화와 관련돼서는 타투 유니온이 그래도 이제 규모가 있는 단체고 나머지 단체들은 한동안 열심히 활동하던 단체들도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 미용 문신과 관련된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네. 그리고 서화 쪽은 이제 타투 유니온이 있는 형태였는데 정부에서 어떤 간담회라든지 공청회가 있을 때 부르는 단체는 17개 정도로 정리가 되어 17개. 있었어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쵸. 그 17개 중에는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미용단체, 네일, 메이크업, 헤어, 네, 네. 피부관리 이 단체도 들어와 있었어요. 네. 2023년도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단체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누가 옳고 그름은 없어요. 네. 원래 협회라는 거, 연대체라는 거는 자기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네. 게 옳아요. 네. 그러면은 원래 정치가 하는 일이 이 가운데를 잡아주는 게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치가 이 가운데를 잡아줄 수도 있지만요. 네. 각자가 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해라고 얘기하고 손을 놓을 수 있는 핑계거리를 우리가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지 않던 일 중에 하나를 하고 있어요. 이 많은 협회들을 다 모으는 일을 지금 타투 유니온이 나서서 하고 있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하나로 합치진 않아도 되는데 각자가 각자의 창구를 이용해서 각자의 민원을 넣는 방식이 공무원들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모여서 하자. 모여서 의견을 3개든 하나든 만들고 협의가 안 되면 3개짜리, 2개짜리 의견을 한 창구를 통해서 내보내자. 그리고 받을 때도 한 창구로 받고 우리가 나눠 갖고 동일하게 그런 역할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2023년도에 있었던 17개 단체 말고도요. 19개 단체를 모아서 지금 하나의 창구를 마련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느껴지기로는 네. 예전에 지금 타투이스트법, 뭐 타투어법, 이 타투와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게 다 좌초되고 네. 지금은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곧 통과가 될 것 같은 법이거든요. 이렇게 네. 되는 데는 그렇게 타투와 관련된 분들을 목소리를 좀 통합을 해주신 게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네, 시기도 너무 좋았고요. 네. 이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극복한 부분이 있어요. 네. 실제로 2024년도였나요? 국정감사 때 제가 나가가지고 네.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러시더라고요. 17개 단체가 다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법을 못 만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했기 때문에 법이 나왔냐라고 물으면 딱히 그렇지가 않은 게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법이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게 그럼 누가 잘해서 나온 거야? 라고 하면 우연이에요. 정말 예. 우연이고 제가 지금 불안하기도 하고 이 법이 지금 문신사법이라고 상정돼 있는 법이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이거를 놓치면 안 될 정도 정말 목숨 걸고 지금 지키고 있는 이유가요. 네. 우리가 능력을 이만큼 쌓아서 법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번에 통과 안 되면 뭐 5, 6년 동안 매번 폐기됐는데 네.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올리면 되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요. 우연히 겹치고 겹치다가 설마 하는 걸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위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법이 진행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에서요?
네. 예. 위원장이라는 거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이죠. 근데 보건복지소위는 선생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의료와 보건정책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네. 대한민국 소위 중에요. 제일 바쁘고 실무가 제일 빡세다고 해도 되나요? 예. 그런 위원회예요. 네. 거기에 보건정책, 의료정책 다루는데 갑자기 문신을 들고 가요. 되게 웃긴 일이거든요, 이거. 네. 저희들은 그게 여기를 통과해야 하니까 가져가는 거지만 이분들은요, 자기네가 평생을 바쳐서 연구해온 영역이 있는데 문신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법안이 그래서 순서에서 뒤로 많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상정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런 기회가 오나 싶었던 게 지금 20대, 21대, 22대 세 번에 걸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가장 대표 법안으로서 문신사 법안을 내고 있던 박주민 위원님이 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오게 되셨어요. 그것도 우연인가요? 우연이죠. 지난번도 아니고 이 시기에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것도 우연이고요. 네. 당시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저희 타투 유니온을 도와주는 가장 큰 어르신인 녹색병원 임상영 원장님께서 경기도 노동정책과 관련된 자문위원이셨어요. 그중에 제일 높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당시 도지사 쪽과 저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네. 경기도에 타투 특구를 만드는 제안서를 보냈었고 예. 당시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거를 정책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데 네.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면서 그 다음에 당시에 또 그 밑에 계시던 노동 관련 자문관 분이랑 같이 20대 대통령 선거 때 타투 합법화 법안을 공약을 내셨죠. 소확행 공약으로 타투 네. 합법화 공약을 내셨어요. 공식적으로. 그때 박주민 의원님처럼 자기가 그 법안에 관심이 있어서 어필을 하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네. 이동주 의원님처럼 저희랑 같이 일하던 것 때문에 그거 해야 돼 하고 쫓아나시셨던 분도 계시고 네. 물론 저희도 저희의 가지고 있는 루트로 계속해서 그 조율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정말 한 석 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됐고 그 결과물이 지금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이 우리 법안에 관심 있는 사람일 확률, 극도로 낮은 확률을 저희가 이번에 득한 거고요. 네. 법안을 하다 보니까요. 법안을 심사하고 상정하는 순서는요. 위원장이 정하지 않습니다. 각 당의 간사,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각 양당의 간사가 정하게 돼 있어요. 간사를 어떻게든 뭐 저희 나쁜 말로 얘기하면 구워 삶아야 되는 그렇겠네요. 그런 찰나였는데 네. 간사실에는 사실 미팅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간사실은 가보면은요. 네. 미팅룸이 하나가 부족해가지고요. 아, 간사실 앞에는 책상이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바쁘시군요. 거기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간사실이랑은 일을 한다는 게 사실 수월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간사실에는 마지막으로 읍소하러 들어가야 되는 곳이 간사실인데 네. 당시에 1소위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의 간사님이셨던 강선우 의원님이 네.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어, 저희는 법안은 해야 되는데 간사실이랑은 못할 테니 네. 다른 곳과 하고 간사실과 연계할 생각이었는데 네.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활동하는 걸 봐오셨다고 이거를 법안을 하자라고 하셔서 강선우 의원실과 법안을 또 준비를 하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미 자기 주도로 법안을 세 회기에 연거퍼서 발의해 왔기 때문에 네. 자기 철학이 너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법안이에요. 되게 네.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단체들이 법안에 조금 이렇게 의견 넣고 하는 게 거기 네.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법안을 만들면서는 저희가 법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취지를 더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강선우 의원실이랑 법안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시간이 딱 지나서 보니까 1년이 된 거예요. 네. 국회가 시작된 지. 그러면 1년이 되면요. 1소위 간사와 2소위 간사가 교대를 바뀝니다. 합니다. 아, 그러면 저희 법안은 2소위 법안이거든요. 그러면 2소위 간사님이 강선우 간사님이 되신 거죠. 그러면 저희 법안을 예. 위원장이 하나를 법안을 내주고 밀어주고 아, 여당 간사가 법안을 내고 네. 2소위에서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우연이군요. 우연이죠. 꽤 선순위로 네. 상정이 됐었고요. 네. 그런데 8월 20일입니다. 8월 네. 20일 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소위 네. 심사가 있었던 날이에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관문이 거기에요. 아. 그 뒤는 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왜냐- 표결보다 네. 보건복지 심사가 더. 예, 보건복지 저희를 담당하는 소위의 심사를 통과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법안은 우선 법안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거 저희가
징징댈 수 없어요. 거기 올라온 다른 법안들 보잖아요. 저희 법안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소희에 저희 법안이 올라갔는데 그날 아침에 몇 번인지를 알게 됐어요. 65번인 거예요. 예. 30번 넘어가고 40번 넘어가면 그날 심사가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그걸 제가 5, 6년 봐왔잖아요. 예. 65번이라는 게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에 국회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이요? 네. 한 2주 동안 저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들 그리고 다른 협회들 해서 릴레이로 돌면서요. 용산, 광화문, 국회 앞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1인 피켓 시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은 하필은 제가 국회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박주민 위원장께서 잠깐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심사하니까 네. 그래도 뭐 보자 했는데 제가 근데 65번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대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 못 하시는 거죠. 네. 65번인데 네. 그런데 그때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신 얘기인데 내가 특별히 어제 부탁도 드렸고 의원님들께 네. 모든 의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도 드렸고 올해 회의하실 수 있게 간식도 넣어드릴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게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네. 저녁을 먹기 위해 정회를 하면 거의 회의가 끝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녁 시간까지 한 40번까지밖에 못 왔어요, 법안이. 예. 5시 반에 39번인가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제 끝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박주민 위원장님 실에서 이소희에 간식을 계속 넣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저녁 먹지 말라고. 배부르시라고. 그래서 예. 진짜로 간식을 넣는 걸로 예. 저녁 식사 안 하시고요. 그날 이소희 회의가 예. 밤늦게까지 그냥 쭉 달렸어요. 그래서 저희 법안이 그날 심사가 된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소희에는 강선우 간사님이 계시니까 저희 법안을 지켜주시겠죠. 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선우 의원님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나가시면서 그 예. 자리를 떠나시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은 아침에 피켓팅을 하고 제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법안은 65번이지. 이소희에는 박주민 위원장님은 위원장이라 못 들어오시지. 강선우 간사님도 그때 이제 외통위로 옮기시는 게 결정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 이소희에 안 계시고 아침에 너무 우울한 거예요. 예.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너무 우울해서 한국의 그 노동계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 계신 예. 타투 공대위라는 곳이 있어요.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라고 네. 시민사회단체 한 45개 정도가 모여서 저희를 이렇게 계속 헌법소원 때, 인권위 진정 때 이런 거 할 때마다 저희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 있어요. 예. 거기에 오랜만에 제가 글을 썼어요. 저희 오늘 심사날인데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 우울하게 썼더니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각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오랫동안 이 활동을 하셨으니까. 예. 제가 간곡히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메시지 넣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그 메시지를 받고 바로 응답을 주신 분이 김남희 의원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소희에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이신데 네. 참여연대 활동가 출신이세요. 변호사님이시고. 네. 참 다행인 거는 저희가 몇 달 전에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님 소개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법안을 정말 상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그분이 이남신 한국 비정규직 네트워크의 이남신 소장님이 간곡하게 이 네. 친구들 위해서 부탁합니다라고 넘겨주셨더라고요, 메시지를.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이소희 회의록이 나와 있거든요. 이소희 회의가 시작되고 저희 법안이 심사가 들어간다는 거를 들은 건 한 7시쯤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별 문제 없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와서 설명한다 그랬으니 그냥 바로 통과가 돼서 5분 안에 심사됐습니다 결론을 들을 줄 알았는데 네. 20분이 넘었는데도 답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죠?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이 법안이 정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늘상 하는 얘기, 의료 조직과의 어느 정도 합의가 진행이 된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야속하게 사실 저희 법안, 추가 법안을 내주시기로 예전에 약속까지 하셨던 어떤 의원님이 네. 그걸 되게 야속하게, 물론 의원님이 할 일이죠. 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짚어야죠. 사실 그거 다 해결된 건데 네. 계속 그거를 꼬집으시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김남희 의원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네. 회의록만 봐도 거의 한 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이 왜 돼야 되고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시고 네.
그 말씀이 끝나니 모든 분들이 그럼 이렇게 정리합시다 하고 쭉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법안, 이 상황,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는 다시 여기 못 옵니다. 그건 너무 확실해요. 우연히 겹쳐서 온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법안을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들으니까 네. 정말 그 영화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사실 그런 자세한 내막을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선생님의 심정이 어땠을지가 네. 그래도 간접적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우연이라는 것과 함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도 저희들이 협회대회와 연대체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사회가 연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해결되고 나면 지금 미용문신, 성화문신 해결되죠. 그럼 우리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 이제 이런 궤변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또 남아요. 피어싱. 피어싱. 피어싱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피어싱도 그렇죠. 외국에서는 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되게 명확히 구분하거든요. 너무 과한 거는 법적으로 못하게 해놓고요. 네. 그래야지 건강을 지키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법이 없죠. 그렇죠. 피어싱도 문신사법 같은 신체예술법 안에서 관리 다 합니다. 감염관리 교육 받아야 되고요. 예. 저희랑 똑같은. 근데 한국은 그거를 못 챙겨요. 왜냐하면 피어싱은 저희 같은 연대체가 없기 때문에 못 챙긴 거예요. 저희가 챙겨줘야죠. 저희 해결하고 나면 저희 그것도 챙길 거예요. 모두가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문신사법, 이번에 통과가 될 예정인 네. 문신사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께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신사법의 핵심 내용은 소비자의 안전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직들이 많이들 자기의 의견을 넣고 싶어서 저희도요. 네. 저희의 의견이 법에 적용됐으면 좋겠어서 10가지를 제안을 하면요. 그중에 네. 한두 가지 들어갑니다. 강선우 의원실도 마찬가지고 박주민 의원실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두 가지 들어가져요. 그런데 그 한두 가지가 뭔가 하면 이 요구사항이 소비자의 안전에 지금보다 도움이 되느냐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는 네. 아주 명확합니다. 소비자의 안전인 거고요. 네. 그래서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높은 허들을 만들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네. 시험을 어렵게 보면 안전한 작업자들을 시장에 배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의 법률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해외를 보니까 들어오는 허들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네. 들어오는 허들은 아무리 높여봐야 사실 돈 내고 시간 쓰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국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게 들어오는 허들이 아니고요.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하는 걸로 법을 구성을 합니다. 예. 즉 저희 타투 작업자들한테는 불리한 네. 법안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한테 유리한 거를 저쪽에 제출한다고 예. 들어가는 건 단 한 개도 없고요. 네. 미국이나 유럽의 법안들이 보면 들어오는 과정은 오히려 심플하고요. 네. 책임의 주체, 타투 작업자와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을 고용한 업주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보험과 공제에 가입해 있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책임을 높이는 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법률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설득이 어려웠는데 해외 사례를 저희가 계속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고 앞에 허들이 아니라 뒤에 처벌이 더 중요합니다. 뒤에 같이 갈 수도 있고요. 그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어느 순간부터는 의원실들에서 그게 네. 무슨 의미인지를 바로바로 파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문신사법은 소비자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샵이 문 닫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샵에서 그 작업자가 일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준 오너가 네.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법한 작업자가 그 작업장에 앉아있을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의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과도기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다는 거를 저는 법을 지금 수백 번을 되짚어서 읽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는 거지 예. 법제화가 됐을 때 당장 이거를 모든 타투이스트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철퇴를 맞고 예.
그제서야 알겠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한두 달 아무나 가르쳐서 손님들한테 작업시키고 돈 벌고 수강비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는 내가 이 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거, 소비자의 안전을 못 지키면 타투라는 산업은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업계가 점차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 같은 단체들이 해야 할 역할이 지금 이 법안의 취지나 네.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네. 알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의 취지는 말을 길게 했는데 법의 취지는 딱 하나입니다. 소비자의 안전. 그 소비자의 안전이나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네. 작업자나 오너, 고용한 고용주까지 처벌이 되는 그 예를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뭐,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요. 한국에서 타투이스트가 되는 게 전 세계에서 타투이스트가 되는 방법 중 가장 짧고 쉽습니다. 그냥 타투 수강만 검색해 보셔도요. 셀 수 없을 만큼 수강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탓하면 안 되는 게 자기들도 그렇게 쉽게 배웠거든요. 네. 또 손재주들은 좋으니까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타투 산업이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일해서는 돈을 벌기 어려운 산업이 됐어요. 타투이스트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아카데미와 너무 많은 수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단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네. 작업자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한국의 모든 직업 기술직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똑같은 거예요. 타투도 그걸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기술을 배웠는데 이 기술로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산업을 떠나는 게 아니고요. 네. 작업도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이 또 수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도 많고요. 원데이 클래스요? 제가 해봤던. 아, 네. 원데이 클래스도 많고요. 예.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이런 현상이 결과는 두 가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직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요. 네. 너무 많은 공급으로. 네. 또 하나는 소비자의 안전을 취약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나오는 상황은 그런 걸 거예요. 한 달 동안 이 샵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보통은 너 이제 데뷔해도 돼. 나가봐. 그리고 내보내요. 그럼 이 친구가 어디 가서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혹은 날 가르쳤으니까 나 여기서 작업 좀 할게요. 그래서 하겠죠. 네. 보통 저희가 문제가 돼가지고 손님과의 트러블이 생겨서 네. 염증이 생겼다든지 네. 뭐 더 심한 흉터가 생겨서 네.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보면 대부분 이 시기에 타투이스트들한테서 발생을 많이 합니다. 네. 아직 내가 바늘을 어떻게 깊이 넣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면 과한 데미지인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없는 채로 데뷔를 해버린 거죠. 그럼 지금은 유니온에 전화해서 뭐 하면은 저희가 가끔씩 뭐 손님이랑 전화해서 중재도 해드리고 환불도 해드리고 뭐 도움도 드리고 하는데 네. 앞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처럼 뭐 손님이 너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할 거야 라고 해도 이제 그 고발은 안 되겠죠. 네. 이제 문신이 의료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더 심한 일이 생기죠. 민사소송.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이게 합법이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더 많은 비용이 들 거고요. 네. 더 많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간통죄. 네. 간통죄 없었을 때 사람들이 야 간통죄 없어지면은 그냥 다 그럼 간통해도 되는 거야? 그랬더니 바보들이죠. 네. 민사소송으로 자기 전 재산을 다 뜯기게 되는 거죠. 네. 그것처럼 타투이스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상 과실이 인정이 되면 네. 어마어마하게 큰 철퇴를 맞게 될 거예요.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배워서 내가 데뷔를 해봐야 위험하구나.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취직을 하려고 해봐야 나를 써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를 뭘 믿고 저희가 써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문화가 바뀔 거예요. 타투이스트가 되고 싶으면 자기와 스타일이 맞고 그림으로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 곳에 가서 서로 오랫동안 얘기 나누고 계약을 하고 나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이상 같이 그림 그리고 배우고 고무판에 작업해보고 자기 다리에도 해보고 선생님한테도 해보고 네. 완벽하게 이제 사고 없이 작업할 수 있고 예술성까지 확인이 될 때 데뷔를 시켜야 선생님도 망하지 않고 네. 오너도 망하지 않고 네. 작업자도 망하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의 꿈 같은 얘기예요. 유니온은 이걸 하고 싶어서 저희가 외국에 있는 법률을 갖다가 계속 국회에다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법이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발생될 일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처벌을 크게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좀 실력이 있는 작업자분들한테는 이런 법이 생기는 게 조금 본인의 입장에서는 네. 좀 실력을 더 인정받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실력이 좀 없는 분들, 모자란 네, 분들, 네. 정말 아카데미 수강생이 아니면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생존을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법에 대해서 타투이스트 선생님들 사이에서 업계에서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타투이스트들이 법제화를 찬성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조금 놀라운 부분인데 지금 크게 문제없이 나 작업하고 있는데 난 지금 상태가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중에 이제 큰 부분이 세금이겠죠. 네, 근데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고 네. 자기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네. 그래서 세금은 내야 해요. 네. 그거는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조금 부족해서 문신사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된다면 지금부터 작업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일이요. 누군가의 몸에 작업하는 거잖아요. 네. 그 결과물 선생님이 제일 많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네. 다른 사람 몸에 그리는 그림이에요. 내가 오늘 자신이 없다면 더 배우고요. 더 연습을 해야 하는 일이 저희 일이고요. 네. 그래서 노동조합 같은 경우가 지금 어찌됐든 저희 노동조합 안에도 근 1100명이 거쳐갔어요. 네. 이 친구들이 연대해준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데 네. 문신사법이 생기고 나서 이 친구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는 사실 저희도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아마 저희 이미 들어와 있는 타투이스트들을 위한 네. 실력이라든지 안전을 위한 세미나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당장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아휴, 너무 바쁘시겠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대통령 공포 또 행정명령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정말로 실제로 지금 타투를 생각하는 분들이 합법화가 된 이후에 내가 타투를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대략? 이번에 만약에 한 25일쯤에 본회의 통과하고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바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공포를 한 날부터 정확히 2년 뒤부터 시행입니다. 2년 동안은 굉장히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문신사법에 있는 문장들에 해당되는 사소한 행정명령들을 2년 동안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럼 2년 동안 어떻게 돼? 그러면 저희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진짜로 그럼 너희들은 이제 지금부터 합법이니?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2년 동안 행정명령 만들어야 되고 네. 사실 그 2년 동안이 더 중요하죠.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국회랑 5, 6년 동안 저희가 구두로 나눈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게 이 법안인데 이 법안이 어떤 취지로 이 문장을 썼는지에 대해서 네.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지면 2년 뒤가 정확히 생각보다 그 기간이 길다라고 저만 느끼나요? 그러니까 보통 1년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문신사법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네. 전국 단위에서 시험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렇겠네요.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과목을 개설해야 되고 시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갱신되는 감염관리 지침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요. 네. 그건 뭐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굉장히 저희 업계하고 비슷하게 되는군요. 면허를 발급받고 네. 보수교육 받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비슷해지는군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점은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네. 합법화가 되면 비용이 어떻게 될까? 이거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비용이라는 거는 시장이 결정을 하겠죠. 네. 시장이 결정을 할 건데 타투 비용에 대해서 전망보다는요. 그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국가가 지금 지키라고 내어놓은 네. 감염관리 그리고 타투 작업의 프로시저가 있어요. 네.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네. 타투 문신사법 읽어보니까 그런 거 없던데? 근데 거기에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멸균, 네. 이건 소독, 네. 멸균된 용품은 이렇게 관리, 네. 이 정도가 나와 있으면 이 작업 과정에서 멸균 프로시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멸균 프로시저를 지킬 수 있게끔 지금 프로시저를 만들어 놓은 곳은
녹색병원 그린 타투 센터가 해놨어요. 네. 사용하는 저희가 타투 할 때 손으로 잡고 쓰는 이 머신까지 플라즈마 멸균을 했을 때 네. 그러면 한 작업을 하는데 최소 얼마가 드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걸 다 지키면은요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네. 무조건 11만 원 이상입니다. 아무리 작은 타투라도 네. 기본. 네. 네. 11만 원이 있어야 네. 작은 타투 하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네. 5만 원을 받고 타투 하나를 해줬다. 네. 그러면 어디선가 로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저희가 계산한 거니까 네. 앞뒤로 조금씩 변형은 될 수 있겠지만 예. 근거 자료 충분히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했냐 하면 네. 가격을 담합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지키는데 들어가는 돈을 나눠본 거예요. 네. 그러면 작업자들은 기본적으로 네. 11만 원 이상이 되는 작업을 시작 비용으로 책정을 하는 게 옳고요. 네. 그러고 나서 11만 원 받고 7시간 동안 작업하는 걸 저희가 뭘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책정될지는 시장이 결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일반 협회였으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노동조합이잖아요. 네. 또 의사 선생님이 앞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허들을 굉장히 높여놓은 직업, 그 면허를 받기 위해 허들이 가장 높은 직업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의사예요. 네. 그리고 허들이 높으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려고 난리들을 치면서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예전엔 공대가 그런 적도 있고 네.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사교육이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이 어떤 시장보다 큰 시장이죠. 네. 수십 조인지 수백 조일지 알 수 없어요. 네. 그 사교육 시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네. 의대가 가기 위해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들이 높고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 산업이 죽는다 그랬는데 왜 의료는 살아남지? 우리한테 가끔 욕을 먹기도 하지만 의사협회가 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국의 의료 정책 그리고 법률 쪽과 네. 이 두 군데만 다른 산업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거든요. 네. 다른 직업은요, 허들을 높이든 낮추든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연대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협회들이 아카데미 만들고 민간 라이센스를 발급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산업이 죽어요. 공급을 늘리면은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 허들이 높아졌는데 학원들이 신이 났다든지 사교육 시장이 신이 나서 다 의대 하면서 모두가 이루고 있으면 공급 과잉으로 여기가 터질 것 같은데 그걸 누군가가 막아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욕도 먹죠. 네. 그런데 그 이기심이 사실 산업을 지킵니다. 조율이 해야죠, 적당히. 네. 너무 과하면 욕먹는 거지만. 그런데 다른 산업은 그걸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동조합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저의 목표는 이 시장이 커지든 작아지든 노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기준치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정도로 저희가 힘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함부로 등장하는 타투이스트들은 소비자한테 흉터를 만들 것이고 그 흉터는 다 영수쌤한테 가서 영수쌤의 부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걸 적당히 조절하기 위해서는 예. 함부로 아카데미, 민간 라이센스, 학원 이런 거 차려서 산업을 망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계산한 예. 타투를 할 때 얼마부터 시작하는 작업자가 예. 지금 올바른 작업을 하고 있고 국가가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노동조합으로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당장 멸균을 하지 않고 소독 기준으로 멸균된 바늘만 사용하면서 예. 멸균 프로시저는 아닌 상태로 작업을 할 때 나오는 비용은 물론 그거보다 낮아집니다. 네. 그런데 합법이 되고 2년 뒤에 시행이 되고 나서는 그 이하를 받고 있다면 작업자도 문제 있는 거고요. 소비자들도 이 작업은 지금 국가가 지키라고 한 과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해야 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11만 원이라는 거를 계산할 때는 플라즈마 멸균기 값이 지금보다 쌌습니다. 더 타투가 올라갈 법제화가 될 것 같은 이 뉘앙스를 풍기면서 예. 플라즈마 멸균기 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또 있군요. 지금 타투이스트 선생님들이 홍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방식이 조금은 제한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 합법화가 되면 어떤 홍보하시는 방식이나 운영하시는 거나 이런 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식적인 홍보를 지금은 하면은 잡혀갑니다.
선생님께서도 사실 제가 아까 헐리우드 스타 얘기를 했지만 그건 제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네. 선생님께서 범법자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런 홍보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네, 아무래도 공식적인 뭐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제 예. 홍보가 많아질 거고 예. 간판이라든지 뭐 배너 같은 게 이제 편하게 나올 수 있겠죠. 예. 지금 뭐 타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타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그걸 극복하려고 홍보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정작 정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없어서 되게 괴로워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 돈 주고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하죠. 네. 거기다 돈 주고 이제 홍보를 하고 하는데 아마 이제 머리 좋은 친구들이 법제화가 되고 나면 온갖 방법의 홍보의 방식을 쏟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희 업계도 해외 환자들, 특히 이제 성형외과는 해외 환자들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네. 저희는 물론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료 영역이 문신 제거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실제로 미용 성형 수술을 하시는 성형외과들은 또 성형외과뿐만이 아니고 의료업이 워낙 우리나라가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해외 환자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오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합법화가 되면 선생님께서 또는 그 업계에서 해외 고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도 사실 제 손님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이에요. 뭐 많을 때는 80% 정도가 외국인이고요. 네. 저희 작업실,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18명 정도가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웃겨요. 여기가 어디지? 싶을 만큼 한국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이 불법인지 모르고 네. 한국 작업자들을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너무 네.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으로 타투를 받으러 오는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이 불법이기 때문에 주춤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 시장 자체는 크게 네.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문제가 아니라 뭐 변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네. 그리고 달라지는 부분은 컨벤션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서울이 전 세계 타투 시장 트렌드의 중심이 된 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변변한 컨벤션 한번 진짜 타투잉을 할 수 있는 컨벤션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래 네. 이제 저희들이 합법이 되고 나면 진짜로 작업을 보여줄 수 있는 컨벤션이 생기겠죠. 영수쌤 오셨던 그 컨벤션에서 이제 네. 타투를 진짜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외국인 작업자들이 들어옵니다. 어. 들어와서 외국인 손님들은 뭐 당연히 계속 들어올 거고요. 네. 이제는 대한민국에만 유독 갈 수 없는 나라였는데 타투 네. 작업자들이요. 네. 이제 타투 작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산업을 지켜보는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네.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네. 산업 전반적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이건 저의 관심 영역이기도 한데요. 네. 합법화가 되고 나면 지금 이제 타투이스트 선생님들 중에서 제거 레이저 치료를 포함해서 뭔가 다른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명백하게 의료행위로 보이는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합법화가 되면 타투이스트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그 영역과 명확하게 의사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을 텐데요. 네. 이게 어디까지라고 선생님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제 생각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문신사법에서 명확하게 네. 선을 그어놨어요. 제거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의료행위입니다. 네. 문신사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고민을 해보진 않았어요. 제가 법을 지금 몇 년을 잡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몇 달 동안은 그 법을 진짜 몇백 번을 읽고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한 번도 그 구절을 저는 신경 써본 적은 없습니다. 네. 문신 제거라는 거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고 네. 우리가 받아보면 알잖아요. 네. 사실 그게 저희들이 그냥 재미 삼아서 네. 아니면 지식 없이 네. 영업사원한테 배워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쓴다고 해도 그 이후에 생기는 일, 발생하는 일에 대한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네. 할 수가 없는 건데 사실 제가 조금 놀랬던 거는 네. 최근에, 굉장히 최근입니다.
다른 협회 회장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셔서 네. 화를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화를 내실까요? 요 구절 때문에요. 제거하면 안 된다라는 거. 네. 저는 그걸 고민해보질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서화 쪽 말고요. 네. 다른 미용 쪽에서는 네. 실제로 이 레이저를 많이 썼습니다. 네. 그 제가- 미용이라 하시면 반영구 문신을 반영구 주로 말씀하시는 쪽에서도 거죠? 종종 썼고요. 네. 특히 SMP 같은 경우가 네. 이거는 그 협회 회장님이 저한테 요청을 따로 하셨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잘못 작업된 사례가 엄청 많아요. SMP가. 네. 잘하시는 분은 정말 감동스러울 정도로 잘하세요. 그런 분을 몇 번 봤습니다, 제가. 네. 근데 대다수는 너무 심각한 상태를 만들어놔요. 선생님 네. 많이 보시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김 붙인 거. 네. 네. 저는 20년째고 20년째 저는 제일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잖아요. 네. 저보고 점 1000개를 찍는데 실패 없이 1000개를 찍을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아니, 저는 못 찍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쉽게 배우고 너무 쉽게 필드에 나가서 너무 쉽게들 작업을 하는데 네. 점 찍는 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기술들이 좋아져서 잘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네. 초창기에 SMP 하셨던 분들 지금 다 김 붙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오시면 레이저로 지우고 작업을 하는 게 네. 그냥 하나의 프로세스화 돼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큰 업무 중에 일부분이 지금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네. 저한테 이제 막 전화해가지고 화를 내시고 또 제거 세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시나요? 맞습니다. 예, 알고 네.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오히려 저는 몰랐어요. 네. 제가 몰랐는데 5월인가 6월 달에 보건복지부 직원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거 세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으셔서 예. 그제서야 찾아봤어요. 저희는 안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전화들을 하셔서 저한테 이제 따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왜 못하게 됐냐? 법이 나온 지가 3월인데 예. 회장님들이 예. 6월, 7월, 8월이 되셔가지고 법안을 아직도 읽어보시지 않고 어디서 얘기를 들으시고 저한테 전화해서 예.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따지고 계신 거는 본인들의 잘못이죠. 예전에 좀 한참 전이긴 한데 제가 문신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아직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때 네. 의사협회 관계자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네. 좀 반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근거 중에 하나로 이게 법제화가 되면 레이저 문신 제거도 문신사가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좀 안 되게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근거로 사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 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보였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 미리 알고는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게 가장 좀 관심사였거든요. 너무 그쵸. 광범위하게 레이저 치료를 지금 하고 있고 말씀하신 SMP 외에도 눈썹이나 아이라인이나 반영구 시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 레이저를 제조해서 파는 회사도 광고를 하고 있고 그 레이저를 구매하셔서 실제로 시술을 많이 하시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있는 서화 쪽도요. 네, 작업실에 레이저 갖고 있는 친구들 꽤 있습니다. 네, 꽤 있어요. 네, 그거는 다른 누군가를 저희가 손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서화 쪽 네,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지금 이제 그 한국 문신전 와 보셨잖아요. 네네. 그 문신전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이제 협회로 이걸 예. 발전시키세요. 아, 그분들도 타투 유니온과 동일한 아마 같은 스탠스로 일을 하실 거예요. 예, 법에서 잘못돼 있는 거는 스스로 자정하려고 하실 거고요. 예, 레이저, 미성년자 작업 예, 이런 것들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단호하게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예. 네. 타투가 이제는 합법입니다. 네. 합법화가 됐다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네. 문신을 받으시는 것도 통증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특히 범위가 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정확히 확인한 건 아닌데 해외 영상 중에 네. 마취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전신 마취인지 수면 마취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의사가 마취를 했겠죠 당연히. 그러고 나서
타투이스트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작업을 하시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네. 이런 어떤 병원과 타투이스트 선생님들의 어떤 콜라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장이 요구하면 네. 당연히 네. 가능할 거예요. 네. 당연히요. 왜냐하면 시장은 원래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생님 보신 게 그런 거예요. LA 같은 데서 네.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타투 스튜디오가 협업을 해서 실제로 하는군요, 네. 그렇게. 저도 수면 마취인지 전신 마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수면 마취라는 거는 통증이 있으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안 움직이거든요. 네. 전신 마취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5-6명이 모여가지고 맞아요. 등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네. 하루에 작업을 다 해버립니다. 아, 이건 이제 작업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행여나 예. 일반인 분이 그런 걸 따라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타투가 회복되는 과정이 염증이잖아요. 그렇죠. 염증 진행 과정으로 회복이 되는 건데 전신에 그만한 사이즈의 염증을 만들면 네. 아마 그거 항생제 엄청나게 쓸 거고요. 네. 회복되는 동안. 네. 그분들이 누군가 하면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에요. 뭐 격투기 선수고요. 네. 근데 뭐 어느 날 라인 뜨고 격투기하고 다음날 면 채우고 격투기하고 다음날 얼굴 그리고 다음날 몸통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시즌에 예. 하루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돈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당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자기의 직업상 그게 유리하고 네. 자기를 꾸미는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네. 저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하고요. 상당한 리스크가 있군요. 상당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게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업자의 영감이 담기는 작업인데 네. 무슨 모자이크 하듯이 이렇게 구획 나눠가지고 색칠하고 색칠 공부하는 그런 작업이 예. 저는 좀 매력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를 다시 한번 좀 전망을 해보면 합법화된 이후에 새로운 어떤 타투의 문화가 형성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타투이스트 선생님보다 경험이 좀 적으신 아니면 이제 막 타투이스트가 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준비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하는 그림 그리는 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특히 저같이 작은 작업하는 그러니까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작업들이 너무 쉽게 누군가에게 수강을 통해서 퍼지기 시작하면서 기술직처럼 돼버렸어요. 이거를 요 형태를 만들기 위한 루틴을 배우고 네. 그대로 그림을 그려내서 미대생들이 금방 배우고 금방 할 수 있는 되게 멋진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직이 돼버린 거예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장르들도 이제 많이 비슷해진 거죠. 기술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멋진 기술직이 아니라 알량한 기술이 되면서 단가가 낮아져서 지금은 이 친구들은 이 씬에 대비해도 먹고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선배들이 만들어 놨어요. 저희들 잘못인 거예요. 기술 아니고요. 그림 그리는 미술이고 우리가 좀 더 과하게 과장해서 얘기하면 예술이 될 때 소비자들도요. 저희가 하는 직업이나 작업이나 저희 같은 사람을 보면서 야 얘네들 참 매력적이다 느껴야 이걸 갖고 싶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많이 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타투를 배우거나 특히 저처럼 타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미술인지 예술인지 혹은 그냥 루틴대로 돌아가는 알량한 기술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고 돌아가신 박서보 화백께서 예. 계신 그 화백님의 재단이죠. 박서보 재단에 박승호 이사장님께서 저희 타투가 왜 예술인지에 대해서 한번 성명을 내주신 적이 있어요. 예. 소비자가 네. 가져온 주제를 타투를 하는 이 전문가의 식견과 기술로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협업 예술 형태다라고 이거를 정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갖고 온 거를 같이 소비자의 몸에 펼쳐내는 협업 형태의 예술의 활동입니다라고 써주셨는데 그걸 한번 되짚어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협업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물론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 말을 되짚어 봐야겠구나. 내가 하고 있는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일을 알량한 기술로 바꿔놓고 있는 건 아닌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돈이라도 벌면 되는데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으면 저희한테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이 그걸 겪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부정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치 우리 힘들지라고 다 할 거예요. 네. 그게 우리 스스로 성찰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네. 후배들한테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합법화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 소비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약속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합법화를 외쳤던 만큼 국가가 만들어준 규정, 감염관리 규정, 위생 규정, 세금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것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다고 약속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모두가 제 맘 같진 않을 테니 타투 유니온도 최근에 다시 설립되었다는 타투 협회도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연대체들이 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합법화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네. 합법화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이 많은 궁금증들이 선생님 말씀으로 풀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합법화를 말씀드리기에 조금 이른감이 없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